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출퇴근하면서 많이 들었던 사연 프로그램인데 초창기 구독자로서 채널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 같아 좋으네요. 저도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자면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돌싱으로 돌아온 40대 여자예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동안 꽤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누구나 살면서 큰 일을 한 번쯤은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남편에게서 그렇게 배신감을 느낄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또 베푸는 만큼 고마움을 표할 줄 알았지만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와 완전히 끝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연애부터 결혼으로 이어진 케이스인데요. 처음에는 남편을 친구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는 게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순한 사람이더라고요. 지민 씨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려지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정말요? 그래도 우리가 짧게 만난 게 아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우리 만난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으니 혹시 지민 씨만 괜찮다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인사드리러 갈래요? 좋아요. 저도 부모님께 말씀드려 둘게요. 그동안 남자친구 있다는 것만 아셔서 궁금해 하셨거든요. 혹시라도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죠? 걱정되네요. 아니에요. 성품도 좋고 예의 바른 수연 씨를 싫어하실 리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고 예의를 차린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라면 미래를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4년 정도 연애를 했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양가 부모님을 뵙진 않았었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는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주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정도 만났을 때 처음 부모님을 뵙게 되었어요. 선하신 인상을 보니 남편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 씨와 교제하고 있는 김지민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어때? 아들이 며느리감 데려온 소감이? 듣던 대로 참하고 예쁘구나. 그래, 올해 결혼하려고? 우리의 계획은 일단 그래요. 올해 겨울 생각하고 있어요. 둘만 좋다고 하면 난 상관없어. 둘이 사는 거지 나랑 같이 사는 건 아니잖니.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요. 다음번에는 부모님과 함께 봬요. 어머님은 저희를 좋게 봐주셨고 다행히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순하고 예의 바른 수연 씨의 모습을 보고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요. 상견례를 할 때도 순식간에 결혼이 지나갔고 왜 결혼을 준비하면 시간이 사라진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결혼 준비를 하며 저희는 더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서로 가지고 있는 돈을 오픈하고 또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 뒤 조율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혼식 비용이라든지 또 신혼집이나 여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해왔기 때문에 결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저희도 자연스럽게 서로 모아둔 돈을 오픈했고 그래도 자금이 꽤 되었기 때문에 경기권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겠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는 처음 시작을 저희의 힘으로 하기로 했어요. 모은 돈과 조금의 대출을 껴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집안의 가전 가구를 채우면서 정말 제가 결혼을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니 다들 축하해주며 평상시에 제 남자친구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도 그런 줄 알았다며 꼭 참석하겠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모두가 축하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남편 역시 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싸우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저희는 큰 싸움이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어머님의 태도 때문이었는데요.
이번에 결혼식 하는 것은 얼마나 한다니? 식대랑 대관료 포함해서 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곳에서 해도 되겠어?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큰 곳에서 하는 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저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를 위해서 하신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인 아들이 결혼을 하니 친인척들이 모일 텐데 보여지는 부분이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이왕이면 돈 좀 더 들여서 다른 곳에서 하는 건 어떠니? 어머니, 이미 일정 다 나온 상태고 당장 다음 달인데 어떻게 바꿔요? 그래, 엄마, 이건 너무 억지야. 여기가 좀 작긴 해도 교통이 좋고 예쁘잖아.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여기가 정말 작은가 싶었거든요. 지역 내에서도 꽤 평판이 좋은 곳이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떠나 제가 마음에 드는 곳이었는데 뭔가 기분이 쎄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는 잘 넘겨서 결혼 생활도 평탄할 줄 알았어요. 그만큼 서로 잘 맞았고 힘든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결혼 생활은 그렇게 쉬운 편이 아니더라고요. 신경을 써야 할 것도 많고 특히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챙겨드리게 되고요. 남편은 제가 어머니를 챙기는 것에 대해 고맙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서로 부모님께 너무 잘해드리기보단 딱 할 만큼만 하자는 생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은 잘 해왔던 부분이었어요. 서로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은 지키자는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니 결혼식 이후에는 크게 트러블이 발생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의 불만 가득한 소리로 인해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벌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에게 따로 용돈을 드리기보단 기념일과 생신에만 맞춰서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서운하구나. 내가 혼자 생활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활동할 사람도 없는데 조금이라도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우리도 벌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달 챙겨드리는 건 어려워요. 아니면 제가 조금이라도 용돈 하실 수 있게 챙겨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많이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매달 생활비로 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내가 꼭 이렇게 말해야 너희가 챙겨주는 거니? 알아서 챙겨주면 될걸. 사람 민망하게 하는구나. 결혼 초반에는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이 용돈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시고 나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혼자 사시다 보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랑 상의한 끝에 적은 돈이지만 10만 원씩이라도 보태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첫 달에 10만 원을 보내드렸는데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내가 그때 알아듣게 이야기했는데도 10만 원밖에 안 보냈더구나.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란 소리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높은데.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고정 지출이 있고 매달 10만 원 이상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시어머니가 불쌍하지도 않니? 나도 남들처럼 며느리가 챙겨주는 밥 먹고 편하게 노후 즐기고 싶은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만나 뵈었을 때는 예의도 있으시고 저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는데 결혼을 한 뒤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문제는 처음에 제 편을 들었던 남편이 갈수록 어머님 편으로 기우면서 저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어머니께 드리자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나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이야 제가 돈을 잘 벌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급도 낮고 경력도 쌓아갈 때라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드릴 거면 양가 부모님께 용돈은 동일하게 드려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돈을 드릴 거면 어머님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도 드려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럼 부담이 되어서 어떻게 사냐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이 드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자산도 있으신 편인데 저희에게 용돈을 받으시려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계신다는 점이 가장 크긴 하지만 모아두신 자산도 있으시고 또 자식이 남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부족하다고만 말씀하시니까 답답했어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다른 집 며느리는 해외여행도 자주 보내준다던데. 아휴, 나는 며느리 덕 언제 볼지 모르겠다. 어머니, 제가 다음번에 여유 생기면 보내드릴게요.
그때 한번 같이 여행 가요. 그때가 언제니? 내가 죽으면 보내주려고? 엄마는 왜 또 말을 그렇게 해? 신경 써서 이야기해주는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며느리가 뻘쭘하겠어.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음번에는 꼭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 당시에는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지 제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제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집에 가자마자 남편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생활비도 부족한 살림살이 쪼개서 보내드리는 건데 심지어 우리 부모님은 드리지도 못하고 있잖아. 근데 이번에 여행 얘기까지 내가 얼마나 더 참아야 돼? 그럼 어머니 앞에서 얘기하지 왜 앞에서는 사과하고 뒤에서 이런 얘기 나한테 하는 건데. 어머니가 저런 얘기하면 너는 저 잘 돼서 보태줘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부모님한테도 매달 1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게 맞지. 어머님만 힘드신 거 아니거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역할을 당신이 잘해줘야 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내가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너 민망할까봐 엄마한테 이야기해준 거잖아. 결국은 저희의 싸움으로 이어졌고 남편은 본인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투덜거림은 더욱 심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예 못해드리고 있으면 할 말이 없지만 챙겨드리는데도 계속해서 저만 탓하시니 그것도 저에게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남편 얘기는 쏙 빼놓고 저만 돈을 잘 못 벌어서 본인이 잘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듯 말씀하시는 게 정말 싫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조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연락을 자주 드렸던 편이라면 연락을 드릴 때마다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시니 듣기 싫어서 연락하는 횟수도 줄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들이 잘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남편도 이전보다는 자리를 잡으며 여유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기다 보니 챙겨드릴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어머님의 용돈을 올려드려도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양가 부모님께 저희가 잘 될 만큼 돌려드리는 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편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거든요.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것 같으니까 어머니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던 태국 여행 보내드릴까? 그러자. 나도 다음 달에는 괜찮아서. 친정 부모님은 어디 가고 싶으신 곳 없으시대? 두 분은 워낙 여행 좋아하셔서 안 가본 곳이 없으실 거야. 그래서 그냥 따로 용돈 챙겨드리려고. 그렇게 하자. 이번에 여행 보내드리면 엄마도 여보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야. 그동안 내가 중간에서 잘했어야 했는데 괜히 미안하네. 됐어. 전보다도 연락도 잘 안 하시고 잔소리도 많이 안 하시는데 뭘. 여유가 생기고 난 뒤 여행을 보내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 좋아하실 줄 알았던 시어머니의 반응이 제 생각과는 조금 달랐어요. 어머니, 이번에 여행 가고 싶으신 곳 있으세요? 네가 웬일로 그런 걸 물어보니? 나이 들더니 너도 철이 들긴 드나 보다. 여행 갈 곳은 많지. 가보고 싶으신 곳 있으시면 이번에 3박 4일로 다녀오세요. 나 혼자 말이냐? 이 늙은이가 혼자 가서 뭐 하겠어? 다른 집 며느리들은 같이 가준다는데 너는 여행만 보내주고 끝내려는 거야? 일 때문에 같이 가기는 어려워서요. 그래도 요즘엔 패키지 여행 잘 나온다고 하니까 혼자 가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가서 뭔 일이라도 생기면 네가 책임질 거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다 믿고 있어? 좋은 마음으로 여행을 보내드리려고 했던 제 마음도 어쩔 수 없이 서운함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나름 신경 써서 3박 4일로 다녀오시라고 한 것인데 제가 같이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집 며느리와 또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의 반응이 저는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그래, 이번에 여보가 휴가 좀 내고 어머니랑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와. 3일 이상 자리를 어떻게 비워.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잖아. 어머니가 너랑 여행 가고 싶어서 일부러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 저게 어딜 봐서 좋게 여행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럼 당신이 가면 되겠네. 내가 어떻게 가냐? 잡혀있는 일정 빼기는 어려운데. 그럼 나는 일정 빼기가 쉬워? 당신보다 내가 더 바빠 지금. 나보다 돈 좀 잘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바쁜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항상 어머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남편과 싸움으로 이어지다 보니 저도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여행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해드리고 싶었는데 어쩜 저렇게 말을 얄밉게 하는지 해드리기가 싫더라고요.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대방 기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항상 제 기분은 둘째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더니 갈수록 어머님이 더 안쓰러워진다며 저한테 잘해줬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챙길 수 있는 만큼 다 챙겨드리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서운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나도 힘들어. 외로워서 그러신 거잖아. 우리 집에는 딸이 없다 보니까 네가 딸 같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거야. 너 생각하시는 거 알잖아. 그 말 들으니까 더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며느리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저게 딸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지금 우리 엄마만 잘못했단 말이야? 솔직히 그렇잖아. 결혼 전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결혼하고 나서 바로 돈부터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여유가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리고 지금이라도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트집만 잡으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 욕을 나한테 하는 게 어딨냐? 그렇게 싫으면 연락도 드리지 말고 각자 부모님께 알아서 하던가. 남편이랑 이야기를 할수록 더 대화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로 기분만 상하고 더 이상 끝이 나지 않는 대화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든요. 그냥 제 할 도리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저도 제 일에 집중하면서 어머님께는 기본적인 연락만 드리면서 생활했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와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도 나누어 봤는데요. 너 요즘 사업도 잘 된다면서? 오, 정말 잘 됐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어렵네. 그게 무슨 소리야? 좀 더 자세히 얘기해봐. 우리 어머님은 돈을 적게 드리면 부족하다고 난리시고 또 이번에 여행이라도 가시라고 챙겨드리니까 오히려 같이 안 가준다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 엥? 여행 보내드린다는데도 그러신다고? 왜? 그냥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아.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심하더라고. 사실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어디서든 생길 수 있잖아. 나는 그냥 아예 안 드릴 것 같은데 남편 통해서만 연락할 것 같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혼자 계시기도 하고 요즘 남편은 어머니를 더 챙기고 있어서 그게 어렵네. 제 주변 친구들도 시댁 사이에 시달리다 보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된다면서 결혼하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도 결혼 전에는 살갑게 챙겨주시던 어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느끼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남편보다 벌이가 더 좋아지게 되었는데 그것마저 저한테 남편 기를 죽이는 일이라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냥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댁과 사이좋은 사람은 별로 없긴 하지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기에 정말 당황스러움도 있었는데요. 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일이 좀 바빴어요. 어쩐 일이세요? 다른 건 아니고 매달 주는 용돈이나 여행도 좋지만 자주 연락 좀 해라. 꼭 내가 전화를 하게 만들어. 아, 네, 어머니 죄송해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하니? 이만 끊으마. 이전과 너무 이미지가 달라지다 보니 남편에게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물어볼 정도였다니까요.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기만 해도 괜찮을 텐데 점점 갈수록 어머님 편만 들고 나중에는 어머님한테 해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이야기하니 그게 더 꼴보기 싫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챙겨드리는 것을 본인의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생색을 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번에 엄마 뉴욕 여행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지? 돈이 어디 있어서 뉴욕을 보내드려. 혼자 가시기 괜찮으시대? 우리 모아둔 돈도 있고 엄마 이번에 우울하시다고 하니까 한 번씩 외국에 나가시는 것도 괜찮잖아. 그럼 양가 부모님들 여행 보내드릴 곳 찾아보고 우리 부모님도 보내드리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알아서 여행 잘 다니시잖아. 엄마는 우리가 챙겨줘야 겨우 나가시는데 이번에는 엄마만 보내드리자. 그게 무슨 소리야. 보내드릴 거면 같이 보내드려야지. 아니면 여행 비용 동일하게 엄마 아빠한테도 보내드리던가.
아니, 여보는 왜 예전부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우리 엄마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두 분은 돈 버시잖아. 돈을 버는 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한테만 해드리자는 거야? 남편은 어머님에게만 조금 더 금전적인 지원이 갔으면 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액을 떠나서 양가 부모님을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엄마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정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양가 부모님에게 서로 지킬 선만 지키면서 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 깨지면서 남편과 저는 더 잦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님을 뵙고 오는 날에는 둘 다 예민해져서 싸움이 더 심해졌어요. 그렇게 이해 못해주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우리가 좀 여유가 생겼을 때 도와드려야지. 도와드리는 것도 정도껏이지. 우리 미래를 대비 안 해도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한테 조금 더 지원해주면 더 여유로워지고 좋잖아. 그럼 너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나는 여보랑 엄마가 관계 회복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얘기야. 우리 결혼 초반에 이야기했던 거 잊었어? 양가 부모님한테 지킬 선 지키면서 하자고 했었잖아. 왜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주냐고. 가만 보면 너는 우리 엄마한테 너무 야박한 것 같아. 안 그래도 힘드신 분한테 왜 그러는 건데? 우리가 생활비 조금만 아끼면 될걸. 그동안 제가 어머님을 챙겨줬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야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제가 남편보다 여유가 생긴 것은 맞지만 그래도 양가 부모님에게는 동일하게 해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요구에도 절대 차이가 나게끔 행동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어머님만 챙기는 게 싫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엄마에게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생각하기로 하고 그 뒤로는 남편에게도 통장 관리를 따로 맡기지 않았어요. 갈수록 제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 용돈을 올려드릴 정도는 충분히 되었는데요. 고생하셨던 만큼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금액대를 높여드렸어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안 챙겨줘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어머니, 이번 달부터는 생활비 더 올려드릴게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진짜 대단하지 않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될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 그동안 며느리가 고생 좀 했어. 여자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 남자 기만 죽이지. 그리고 그 생활비 필요 없다. 내가 거지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면서 무슨 선심 쓰듯이 생활비 올려준다고 말하는 게 그게 맞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기가 차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동안 거지 취급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힘들어하시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경 쓰여 양가 부모님의 생활비로 올려드리려고 한 것뿐이었는데 저렇게까지 저를 무시하면서 말씀을 하실지는 몰랐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대답을 듣자마자 바로 이혼 선언을 했는데요. 에이, 거지 취급이라니. 엄마가 왜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걔 죽은 건 맞지만 그래도 돈 못 버는 사람보단 돈 잘 버는 며느리가 낫잖아. 나도 이렇게 효도할 수 있고. 그런가? 근데 그렇게 제가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지. 예,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생활비 말고 여행은 따로 보내주는 거지? 남편이랑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돈을 받는 것과 여행은 별개냐고 물어보시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선 정이 다 떨어졌는데요. 게다가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제는 저를 돈으로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대화에서 저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니요. 생각해봤는데 더 이상 생활비 드릴 일도 여행 보내드릴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들어가는 지원을 다 끊겠다는 거야, 지금?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니네 집안 사람들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여보가 더 좋게 이야기했으면 엄마도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말을 끝으로 그대로 뺨을 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은혜도 모르고 계속 바라기만 하는 니네 집안이랑은 못 살겠으니까 이혼해. 그럴 필요도 없겠다. 어차피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 당장 오늘 짐 싸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해.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구나. 이혼이라니.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우리 아들 같은 남자를 만나겠어? 충분히 만날 수 있고요. 능력도 되는데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겠죠. 적어도 제 자존감 깎아먹는 집안에서 계속 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네요. 너 말 다 했어? 진짜 이혼하겠다고? 당장 내가 어딜 나가. 그 집이 내 집인데. 미안한데 이번에 이사 올 때 내가 대출 다 갚으면서 내 명의로 한다고 했지. 그래도 예정이 있으니까 네가 결혼할 때 해온 금액은 절반 돌려줄게. 저는 그대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집으로 향했고 바로 비밀번호부터 바꿔두었어요. 더 이상 제가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했기 때문에 그때 마음을 먹고 이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시어머니의 영향도 있지만 남편의 대처라든지 평상시에 했던 행동들을 살펴보았을 때 저에 대한 배려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갈라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의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과 시어머니 번갈아가며 저에게 전화를 거는데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어머님 전화를 받아봤어요. 싸가지 없게 그렇게 나가면 어떡하니? 니네 집 앞이니까 문 좀 열어봐라. 들어오세요. 네가 날 거지 취급만 안 했어도 이런 일 없잖니. 그리고 누가 어른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그렇게 하겠어. 정신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시집 와서는 아유. 나도 네 아들 필요 없으니까 데려가. 뭐? 정신교육? 정신교육 필요한 건 네 새끼지. 데려가서 제대로 교육시켜. 알겠어? 어머, 얘 좀 봐. 성격 나오는 것 좀 봐. 지금 쳤어? 쳤냐고! 먼저 치셨잖아요. 앞으로 볼 일 없을 테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씩씩거리며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어머니는 황급히 집을 나가셨어요. 곧이어 들어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뺨을 올리며 본인 엄마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따지더라고요. 뺨은 니네 엄마가 먼저 쳤어. 왜 너까지 와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는 이게 문제야. 너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잖아. 당장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나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용돈 들여 여행 보내드려.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취급을 받았는데. 그건 다 엄마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어른이 말하는데 하나하나 토를 달면 어떡하냐? 됐고,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 절대 못 나가. 그래? 그럼 경찰 불러서 끌어내줄까?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 112를 부르려고 하니 이번만 져준다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계속 이런 취급 받을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곧이어 저는 오빠에게 연락했고 도와주겠다며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동안 있었던 일 다 이야기 좀 해봐. 전화로 말했던 그대로야. 내가 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 다른 며느리들이랑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용돈 올려드리니까 거지 취급하지 말라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거지 취급이라니. 내 말이 그 말이야. 부족하다고 하시는 거 다 도와드렸더니 이제는 거지 취급하지 말라네. 일단 그 집에 지원하는 건 다 끊어.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살았다면서. 그럼 좀 더 쉽겠네. 우리가 사실혼 관계라서 재산을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이 집에 기여한 부분은 없거든. 이것도 알아봐야겠어. 진짜 거지 취급하는 게 뭔지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오빠와 저는 시어머니의 복수를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일단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은 정해두고 시댁에 지원하고 있던 부분을 끊어버렸는데요. 어머님이 혼자 사시면서 쓰시는 정수기, 세탁기, 건조기까지 달마다 내는 비용은 다 남편 통장으로 바꾸어 두었어요. 그리고 용돈을 끊는 것은 물론 남편이 쓰고 있는 제 카드까지 다 정지시켜 두었죠. 그랬더니 난리가 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카드까지 끊어버리면 어떡해? 이제 남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 앞으로 나한테 빌붙지 말고. 왜 그래? 정말 아직도 그 일로 화나서 그래? 우리가 고작 그런 걸로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아. 고작? 그동안 어머님께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했는데
잠깐 내 편 들어주고 나중에는 내 잘못이라며 어머님 편만 들었잖아. 그래.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 제자리로 되돌려주자. 내가 다시 잘하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미 내가 준 기회는 끝났어. 앞으로도 당신 볼 일 없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해주었던 모든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어머님께 전화가 오는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관계를 되돌려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더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해드릴 때는 고맙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도 없는데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머니도 아차 싶으셨는지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많이 서운하게 했지? 아니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 없을 텐데요, 뭘.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동안 네가 잘해줬는데 내가 너가 너무 잘 되니까 질투나서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하다. 어머님, 앞뒤가 너무 안 맞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는 부족하다고 하시고 더 챙겨드리려고 하니까 거짓 취급하냐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미안하다.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건 다 잊고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면 안 되겠니? 내가 이제는 너한테 그런 소리 안 하마.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이혼은 생각했던 일이었고요. 앞으로 연락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전화통화를 마친 이후에는 남편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나간 뒤에는 어디서 지내는지 집에는 돌아오지 않아 옷이라든지 생활용품들을 정리해서 그대로 시어머니 댁에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집도 곧 뺄 거라고 말씀드리니 아니나 다를까 전화부터 시작해서 문자가 끊이질 않고 오더라고요. 집을 왜 빼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결혼 생활 중에 사업이 잘 되어서 어머님 집을 옮겨드렸거든요. 혼자 지내시기에 빌라보다는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남편이랑 상의 후에 해드린 부분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미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 먹고 옮겨드린 거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라 더 이상 그 집 사람들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었어요.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남편에게도 집을 내놨으니 어머님 집을 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독한 년이라며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며 본인이 알던 사람 맞냐고 하더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3년 동안 어머니의 험담에 받았던 상처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남편이 더 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큼 남편도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니 연락이 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집을 보러 가니 어머니께서도 당황하셨는지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니? 사람들이 왜 우리 집을 보러 와? 집 내놨다고 남편한테 말해두었는데 전달이 안 되셨나 봐요. 멀쩡한 집을 왜 빼? 나는 어디로 가라고? 그거야 제가 알아야 할 건 아니죠. 보증금도 그때 다 돌려드려서 제 돈으로 계약한 건 아시죠? 돌려드릴 돈은 없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럼 당장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구하니 내가? 너무한 거 아니니? 어머니 돈 있으시다면서요. 용돈 100만 원 드린다고 했을 때 거지 취급하냐고 하셨을 정도면 그 정도는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의 말에 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집에서 못 나간다며 저에게 집을 구할 돈을 주고 말하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도 이건 좀 심한 건가 싶었는데 그 생각마저도 얼마 전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게서 온 연락 때문이었는데요. 저에게 집을 뺄 테니 위자료를 포함한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계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못 준다고 하니 저 때문에 일도 그만두고 이젠 생활을 유지할 수 없으니 저에게 물어내라는 뜻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남편은 그동안 직장 생활이 힘들었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회사를 관두었을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제 통장에서 그동안 생활비를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게다가 어머니 계좌에도 꽤 돈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통장 내역을 보고도 할 말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남편이 그동안 돈을 마음대로 써놓고 저렇게 당당하게 위자료를 요청할 줄은 몰랐거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을 해보니 오히려 제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소송까지 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실혼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 법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몰랐다면 제가 위자료를 그대로 줘야 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법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다행히 그건 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계속 사람들이 찾아온다며 이야기를 했고 저는 계약을 마친 이후에 그 집에 사람이 들어가니까 집을 비워달라고 연락을 남겨두니까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동안에 있었던 일도 다 사과했잖아. 사과 한마디로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다 사라질 줄 아세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다 그래. 트집도 잡고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지. 사람이 너무 오냐오냐 해주면 버릇 나빠진다. 어차피 끝난 관계인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집만큼은 받아오. 내가 다른 건 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살 공간은 있어야 하잖니.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시던 아드님한테 해달라고 하세요. 보증금도 다시 받으신 게 있으실 텐데 왜 그걸 냅두고 집을 못 구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사실 너 몰래 수연이랑 같이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길래 해봤는데 요즘 사기 수법이더라고. 그래서 집을 당장 구할 수가 없어. 어머님의 말을 듣고서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동안 자산이 있다는 등 거지 취급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는 정말 사기로 돈을 날리셨기 때문에 그 말에 더 발끈하신 거더라고요. 그냥 달마다 용돈 드리면 그걸로 생활하셨으면 했는데 자격지심으로 그 기회를 날리신 거였죠. 게다가 남편까지 가세해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니 통장 잔고부터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행히 제 통장까진 건드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안심은 했지만 한편으로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 살짝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렇게까지 오셔서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너무했나 싶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다시 받아줄 생각도 없었고 어머니를 도와드리게 되면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돌아섰어요. 저에게 모질게 말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서야 저를 붙잡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짠하긴 했어요. 어머니 거기 가셨다면서? 그럼 얘기 들었겠네. 응, 사기당했다는 얘기 들었어. 하지만 그걸 내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잖아. 사람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그동안 만나온 기간도 있고 부부로서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을 거지 취급한다면서 뭐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해? 진짜 이대로 집까지 빼버리면 길거리에 나 앉아야 돼. 제발 보증금 정도만 도와줘. 저를 찾아오셨던 어머님이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는지 저에게 한 번만 도와달라며 사정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전세 역전이라는 게 바로 이런 느낌일까 싶어요. 절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 둘이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막대하셨던 분이 매일매일 문제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는 게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제가 당했던 수치와 무시를 기억하면서 그 감정도 떨쳐낼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현대아파트 1005호 짐 다 빠졌나요? 사장님, 짐은 다행히 다 빠져 있고요. 이사 진행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세입자가 들어올 때쯤 다행히 짐을 빼셨고 어디로 가셨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룸으로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그 정도 보증금은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느끼게 되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약속한 기간에 짐 다 뺐으니까 너도 우리 좀 도와줘. 예전부터 말했지만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닌데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가족이나 다름없던 거 아니야? 넌 가족이라면서 와이프 무시당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해주고 나중에는 어머니 편만 들어서 그런 말을 해? 너랑은 말이 안 통하니까 됐고 그럼 내가 따로 너한테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님 집이 빠지고 난 직후 남편이 약속대로 해줬으니 돈을 달라는 요구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럴 필요도 없고 어차피 안 볼 사람들인데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서 뭐하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남편이 이야기해준 것들인데 본인이 돈을 날리고 나서 그걸 메꾸기 위해 어머님 돈까지 썼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까지 오픈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당당하게 요구하더라고요.
이혼 이후에는 일절 연락을 안 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이 좋지 않네요. 좋은 마음으로 해드렸던 것인데 이렇게 되니 참 씁쓸하기도 하고 저를 무시하는 집안에서 벗어난 게 다행인 것 같으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저에게는 힘든 일이긴 하네요. 그래도 확실한 건 전보다 더 좋은 생활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괜찮니? 이혼하면서 힘든 점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그 자식은 아직도 도와달라고 찾아와? 아냐, 어차피 서류 정리도 다 됐고 이제 집도 이사할 생각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엄마, 차라리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편해요. 난 도와준다고 했는데 거지 취급한다는 사람은 처음 보네. 자격지심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잘 되는 게 본인 아들 기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 어쨌든 다 끝난 일이니까 오히려 후련해.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좀 더 생각을 해보라고 하셨지만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니 이번에는 마음이 달라지셨는지 저를 지지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든든한 부모님과 오빠가 있으니 홀로 서기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린다고 하면 안 좋아하실 시부모님이 어디 있을까요? 그동안 해드렸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 같으면 며느리가 저를 위해 그렇게 해주었을 때 자격지심보다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생길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은 왜 그러셨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은 혼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게 만들거든요. 저는 다행히 스스로 알고 이혼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저런 말들이 생각보다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본인을 갉아먹게 만들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친구를 통해서 전 남편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다니면서 돈도 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도 한때는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한순간에 저렇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조금만 더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었다면 달라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스스로 복을 차버린 꼴이니 아마 그 사람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되면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성공하고 나니 주변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은혜도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최근에는 봉사도 다니고 기부도 하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이랑 끝이 나고 봉사를 하던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 출발도 하게 되었고요. 이혼을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절 더 아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예비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일이 있으셨다면 본인의 기분을 전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직도 후회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시어머니 앞에서 기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감정적으로 위축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게 저에게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할 말도 하고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만큼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에요.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코를 밟아주고 새로운 사람과 새 출발을 하며 이전에 상처를 받았던 시간들을 보상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비 신랑도 저에게 잘해주고 이번에는 바로 혼인신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에 빠지다를 알게 된 이후로는 유튜브 하는 것에 아주 크게 맛을 들인 사람이에요. 남편 있고 자식들 있는 나이 든 여자고요. 오늘은 제가 단지 애청자가 아닌 신청자로서도 활약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들어서 제 얘기를 써보게 됐습니다. 분류를 딱 한 가지로 정해보자면 시댁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우선 저희 남편이 삼형제 중에서 중간인 둘째예요. 저와는 원래 지인으로만 알고 지내다가 연애 감정이 갑자기 싹 터서 교제를 하게 된 뒤에 결혼까지 골인을 했고요. 이런 걸 보면 남녀 사이엔 친구가 없다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서 민망해지네요.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보다 형제들 중 막내인 시동생 소개를 더 먼저 해볼게요.
시동생은 남다른 사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꼬박 6년을 예쁘게 사귄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버린 이후로 시동생은 그 누구하고도 다시는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면서 영영 혼자 살 것을 선언했어요. 그때 입에 거품을 무시면서 격렬한 반대 의사를 밝히셨던 분이 바로 제 시어머니셨죠. 정한이 네가 그 애랑 오래 만나온 거 내가 모르겠니? 나도 그 애가 마음에 들었고 아껴왔었어. 하지만 이건 아니지. 다신 연애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에라 이 불효자식아. 어미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는구나. 제가 다시 연애고 결혼이고 다 안 하든 말든 엄마한테 무슨 영향이 또 피해가 있다고 그렇게까지 노발대발을 하세요. 저는 그저 2번 다시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솔직한 심정으로 결심을 내린 것뿐이에요. 그러니 엄마도 자식의 결단을 조금 존중해 주세요. 아이고야, 내 팔자가 뭐 이리 드센 건지 억울해서 미치겠네. 기껏 애지중지 키워놓은 막내 아들을 평생 독수공방하는 호라비로 살게 둬야 한다니. 아유, 나처럼 불쌍한 어미가 세상 천지에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보라 그래라. 엄마가 아무리 억지 부리셔도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아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사랑이 떠났으니 저는 다음 사랑이 없다는 진리를 따를 뿐이에요.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지 차차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이해라고? 이런 연병할 일에 어떻게 이해라는 단어를 너는 그냥 갖다 붙일 수가 있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정한아,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그 망할 기집애가 너를 다 망쳐놓고선 떠나버렸구나. 걔는 왜 그 새벽에 괜히 운동을 나간답시고 설쳐서 그래? 응? 봉변을 당해버리고 지랄이야. 여자가 조심머리 하나 없이 아직 해도 안 뜬 야심한 시각에 대뜸 겁도 없이 나가버렸으니 그런 봉변 당해버려도 딱히 억울하다고 할 말은 없지. 진짜로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귀하게 키운 막내 아들이 호라비로 늙어 죽는 꼬라지를 보게 된 나라고 할 수 있지. 엄마! 멀쩡히 인도에서 걷고 있던 사람을 친 음주운전자가 정신 나간 놈이지 왜 봉변당한 사람이 욕을 먹어야 돼요? 그 가해자는 손방망이 처벌 맞는 바람에 피해자 가족들은 억울함 호소하면서 언론사마다 제보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엄마는 그거 아시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엄마가 말씀을 막 하시는 분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번은 정말 크게 실망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감정적으로 언쟁을 벌이던 그 현장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고스란히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발언엔 문제가 없었음을 주장하셨고 시동생은 질린다는 표정으로 아주 학을 떼더니 2번 다시는 시댁에 발을 안 붙일 기색으로 거칠게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 후로 모자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지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심하게 하셨다고 느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부디 시어머니께서 당신의 잘못을 일부나마 인정하시고 시동생에게 먼저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시댁 식구들 말로는 시아버지께서 원래 심장 쪽이 약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결국은 화근이 됐나 봐요. 시아버지께서는 병원에서 2달을 계시다가 세상을 뜨셨어요. 100세 시대라고도 불리우는 때에 연세에 비해 너무 일찍 가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고 매우 슬펐으나 마지막 임종 때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었고 시아버지께서 떠나시던 순간의 모습이 크게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아서 한 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별은 갑작스러웠으나 마지막이 평화로웠던 것에 다들 금세 슬픔을 추스르고 일상으로 복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사이가 더욱 걷잡을 수 없게 틀어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의 죽음으로 가장 타격을 입으신 분이 배우자셨던 시어머니셨는데요. 슬픔이 가시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신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그걸 무기로 오만 망발을 날려대신 것이 엄청난 문제였어요. 시동생을 겨냥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지요. 네 아버지 말이다. 예전에 바람도 오질나게 피워댔었고 손버릇도 한때는 경찰서 보내야 할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지만 난 네 아버지와 부부연 맺고 살아온 거 후회하지 않아. 부부로 살았기에 내가 이렇게 자식 새끼들도 낳을 수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 정한이 너도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식 새끼들 봐야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래야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고 내 막내 아들로서도 쓸모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등 쓸데가 없는 고물이 되는 거고.
보물이요?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저 이젠 진짜 엄마 이러시는 거 너무 지긋지긋해서 돌아가 버리겠어요. 차라리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허망하게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를 잃어서 아직 공허함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던 시동생인데 거기에 부친도 떠나보내서 더더욱 울적했건만 이런 심정도 전혀 헤아려주지 못하고 모친은 그저 잔소리에 훈수두기에만 급급했으니 시동생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고도 남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결국 시동생은 완전히 마음을 시어머니로부터 돌려버렸어요. 앞으로 안 보고 살겠다면서 강하게 나온 것이었죠. 그 상황 역시도 지켜봤던 저는 머리가 아팠네요.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 같았어요. 제발 좀 시어머니께서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든가 차라리 아무 말씀도 끼얹지를 마시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한숨만 푹푹 내셨는데요. 저도 이 정도였는데 당사자인 시어머니께서는 오죽 심정이 갑갑하셨겠나요. 자존심과 아집으로 버티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막내 아들이 절연을 선언한 것을 두고 아무렇지 않으실 수 있었겠냐고요. 절대 불가능이었죠. 몇 달이 지나자 아예 곡소리를 내시며 당신 막내 아들을 찾으셨답니다. 시동생은 묵묵부답이었으니 저는 가운데서 눈치가 보여 어쩔 줄 몰라 하며 지냈었네요. 저기 어머님, 다음부터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순화를 거치고 나서 내뱉어 주시면 서로 오해도 덜하고 마음도 덜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나만 보면 어째 맨날 그 소리야, 어? 아유, 알았어. 하고 싶은 소리 있어도 내가 꾹 참으면서 하지 않아 보마. 내가 그럼 되는 거지? 저의 조언 및 부탁에 시어머니께서는 귀찮다는 듯 한숨을 푹푹 내쉬셨지만 그래도 안 따르겠다고는 안 하셨기에 다음이 기대가 됐어요. 그 다음이란 바로 시아버지의 기일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시동생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시아버지께서 다 지켜보고 계실 테니 부디 모자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제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너무나도 변함없는 그 거친 모습을 또 보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한이 너는 그래서 아직도 누굴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야? 그럼 그 머릿속엔 대체 뭘 집어넣고 사니? 어미한테 불효 저지를 궁리만 노상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야? 아, 엄마. 이젠 뭐라고 대꾸를 해드리는 것조차 하기 싫어요. 여전하신 것만은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길도 챙겨드렸으니 저 앞으로 더 엄마와 연 끊고 살면 될 것 같아요. 저 찾지 마세요. 무엇이 어쩌고 저쩌? 이 불효자식이 막내라고 더 애지중지 키워놨더니 그 망을 기집애한테 홀려서 네가 아주 쓸모없는 놈이 되어버렸구나. 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망할 것은 왜 하필 차에 치여서 홀라당 가버리는 바람에 내 막내 아들을 이다지도 망쳐놓았는지 내가 용서가 안 돼. 이미 떠난 목숨이라서 내가 어디다가 화풀이를 하기도 마땅치 않고 아유 열불 터져. 시어머니께서는 고래고래 악을 쓰셨고 시동생은 씩씩거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고 저는 아주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어요. 이제는 저도 괜히 마음고생 혼자 해대면서 두 사람이 언제 화해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짓 아무 쓸모도 없는데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죠. 제가 열심히 충언을 드리는 신하 역할을 하면 뭐하나요? 이미 왕이 폭군이라서 통하지를 않는 것을요. 저도 이때 제대로 시어머니께 실망을 해버렸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신 것 같았습니다. 말씀 한 번을 다정하게 배려심 있게 하시지를 않는 시어머니의 면모에 저도 이제는 질려버린 것도 있었고요. 딱 이런 와중에 남편이 부산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저나 남편이나 평생을 수도권에서만 살아봤었는데 갑자기 생활권이 너무 크게 바뀌게 된 건데요.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간은 시댁이 가까워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시어머니를 종종 들여다보며 그쪽으로 제 신경을 기울였어야만 했는데 아예 부산처럼 확 멀어지면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제가 신경 써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것 하나만은 정말 반가웠던 게 그때의 제 본심인 듯 싶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산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요. 새로운 곳에서 터를 잡고 정신없이 지내다가 명절이 돼서 올라가 찾아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이 명절 때 저희 부부에게 욕을 엄청나게 하셨어요. 너네 둘은 말이다. 혼자 사는 애미가 불쌍하지 않든? 혼자 사는 시어미가 걱정되지도 않았어? 그건 어떻게 한 번에 나눠볼 수가 있니 그래? 어? 둘이서 불효자 챔피언 누가 되나 그거 내기라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야? 이 불효 막심한 것들아. 어? 너네 둘은 너네 자식들도 똑같이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모르겠네.
너네 둘이 낳고 키우는 자식들은 어쩜 그렇게 자기 할미한테 전화 한 번을 먼저 하는 법이 없니? 우라질 것들. 그렇게 살면 너네 다 벌 받는다. 엄마, 저랑 이 사람에게 섭섭하고 불만이 있으시면 그것만 말씀하고 끊으실 것이지 저희 애들 얘기는 왜 꺼내세요? 아유, 엄마는 어떻게 손주들을 원망하실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원망을 했다고 그래? 니네 닮아서 불효막심하다고 생각을 좀 했을 뿐이야. 니네 둘이서 자식 교육들을 잘못 시키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씀이 결국은 그런 의미잖아요, 엄마. 진짜 속에 든 본심은 안 그러실지 몰라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정한이가 엄마하고 영영 안 보고 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오라질, 너 지금 네 동생 정한이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내 가슴 미어지라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이 심성 고얀 거사. 내가 니네 형제를 어떻게 낳고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것들이 지 애미한테 이렇듯 불효를 저질러. 아유, 속이 답답하다 못해 뻐근해지는구나. 애미야, 지금 당장 내 응수 한 사발 가져와라. 아휴, 얼른 안 가지고 오고 뭐해? 굼벵이 고기를 처먹었나. 제 남편에게 한 소리를 쏟아내시던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찾으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금세 물컵에다가 쟁반까지 받친 자세로 등장하셨습니다. 늘 그러시듯 은은하게 웃는 표정으로요. 제가 빨리 움직인다고 움직였는데도 조금 느렸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여기 시원한 냉수예요. 천천히 드세요. 차가운 건 빨리 드시면 안 좋아요. 너는 매사에 쓸데없는 소리 얹지 말어. 그런 거 다 너 잘난 척 하려고 하는 수작인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시어머니께서 생트집을 잡으시는데도 형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실 따름이었죠. 그러더니 한참 시어머니의 꾸지람을 듣고 있느라 기운이 빠져있던 제 쪽을 보시고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윙크를 날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서 기분이 좀 풀렸어요. 속으론 역시 형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네요. 아무튼 이날 남편이 시어머니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지금도 회사 출근하면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앞으로 더 바빠질 텐데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제 엄마 안 챙겨드리면서 살란다. 당신도 신경 끄고 앞으론 우리 애들한테만 집중하면서 살아. 알았지? 뭐? 나도 자기가 왜 지금 이러는지 알긴 알겠는데 자기마저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럼 이제 어머님은 어떡해. 안 그래도 지금 사시는 그 집 곧 처분한 애 만에 얘기 나오고 있잖아. 이런 시기에 자기마저 어머님께 돌아서겠다는 거야? 어차피 이젠 부산에서 사니까 거리도 멀잖아. 그리고 엄마 챙기는 건 장남이 있는데 둘째 셋째가 왜 그리 고민을 해야 돼. 안 그래? 남편이 툴툴거리면서 은근히 책임을 형제들 중 첫째인 아주버님께 전가를 했습니다. 이때 아주버님께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으로 알아요. 오래된 시댁의 그 집 이제 처분할 때였는데 그렇게 되면 시어머니의 거처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죠. 어떤 과정이 오갔는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 집을 나와서 장남 부부의 집에서 앞으로 지내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장남이신 아주머님께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자 마음을 먹으신 것이었죠. 벌이 수주는 삼형제 중에서 아주버님이 가장 나았어요. 이건 좀 여담에 가까운 것이지만 아주버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속담이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라는 것이라네요. 아주버님께서 대략 어떤 캐릭터인지 이것으로 왠지 감이 잡히지 않나요? 아무튼 아주버님께서는 그 업계가 나름 특수하다 할 수 있어서 정확히 분야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대략 연구,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직장을 잡으셨을 때부터 중견기업에서 일을 쭉 하시다가 스카우트를 받으셔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하셨고 그때부터 거의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셨어요. 아주버님은 본인의 적성에 그게 맞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는 말수 자체가 적은 편이고 옛날부터 학업에만 몰두를 해오셨기 때문에 형제들 중에서 가장 시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집안의 어른들과 교류가 적은 사람이었다네요. 하지만 그 마음만은 멀리 있지 않았다고 표현을 하시는 것처럼 나서야 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나서셨고 특히 돈 나갈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돈을 잘 내셨습니다. 그러셨던 분이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를 앞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결단까지 내리신 거였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아주버님께서 역대 최고로 긴 해외 출장을 목전에 두신 때였어요. 사실 그건 말이 출장이지 해외 파견이나 다름없었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사는 건 형님이시잖아.
가뜩이나 부족한 며느리인 나를 대신해서 늘 솔선수범 해오셨던 분이 형님이신데 이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까지 하게 되었다고? 제가 놀라움과 떨떠름한 기분을 동시에 느꼈어요. 제가 알기로는 형님은 친정이 조금 가난한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여러 차례 형님의 흉을 보신 내용에 따르자면 그랬네요. 집안에 내세울 것 하나는커녕 쥐뿔 돈도 없는 주제에 우라질. 지 시애미에게 입 바른 소리는 어찌나 잘해야 되는지 그럴 때마다 꼴 보기 싫어 죽겠다니깐. 저는 그런 소리를 몇 번이고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형님을 우습게 볼 작정은 감히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형님은 현모양처라는 단어가 딱 잘 어울렸어요. 아주버님과 두 분은 임신으로 결혼하신 경우였기 때문에 형님이 아이를 좀 이르게 낳으셨는데 그럼에도 모든 걸 다 잘하셨죠. 아이 육아도 잘하시고 배우자 내조도 잘하시고 시댁도 잘 챙기시고 저는 웬만한 직장인보다도 형님이 바쁘게 대단하게 사신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진정한 슈퍼우먼은 형님 같으신 분이라고 여겨왔었네요. 이제 애들은 다 밖에서 자취를 하고 워낙 자기들끼리 자유롭고 정신없게 사니까 집도 횡한데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좋지. 난 적적함 덜게 돼서 오히려 좋아. 형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과 염려와 죄책감으로 밤잠 설치다가 이제서야 형님께 전화드리는 제 입장이 또 민망해지네요. 형님, 제가 말이죠.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 또 존경하는 심정이에요. 자꾸만 본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당연한 그림이라고 하시는 형님이 정말로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아무리 친하고 막역한 고부관계일지라도 막상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하면 일단 뒷걸음질부터 쳐지는 게 며느리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님의 덤덤하고 군더더기 없는 태도에 감명받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장남 부부의 집에 입성하신 지 3달이 지났을 때 아주버님께서는 장기 해외 체류를 위해 출국하셨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형님을 향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만 잘 챙기고 모셔주면 돼. 내가 다른 건 절대 바라지도 않으니까 우리 엄마만 잘 좀 부탁해. 아주버님의 당부에 형님은 당연히 걱정 말라고 응수를 해주셨고요.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의 돌봄을 받으시며 잘 지내셨어요. 늘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때도 형님이 다 해주셨죠. 내가 알아서 잘 챙겨드릴게. 성의 표시만 좀 해줘. 그래서 50만 원을 보내드렸고요. 제가 시어머니 일로 그렇게 돈을 쓴 거 남편은 다 알면서도 모른 척 시침 뚝 떼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와 안 보고 사니 어쩌니 해도 부모 자식 간이니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했지요. 시어머니 생신날 형님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미역국부터 갈비찜까지 먹음직스럽고 정성스러운 음식만 가득이었어요. 형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죠. 혹시 저라도 가서 거들어드려야 하나 싶을 때도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윽박을 지르시는 통에 그럴 마음도 접게 됐네요. 그 먼 곳에서 안 올라와도 된다. 어차피 나보러 오는 거 진심도 아닌데 그래봤자 내가 기뻐할 것 같아? 본심이 아니실지라도 말씀을 또 왜 그렇게 하시는지 변함없으신 모습에 쓴웃음이 지어졌어요. 정신없이 사느라 시간이 훅훅 흘러가던 어느 날 제 친언니가 집안 리모델링한 거 보러 오라며 저를 초대했어요. 애들은 시험 기간이고 남편도 바빠서 저 혼자 올라갔다가 문득 형님과 어머님을 뵈러 가봤어요. 깜빡해서 미리 연락은 못 드렸으나 어차피 주말도 아니고 집에 누구라도 계시겠지 싶어서 그냥 도착을 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도어벨을 눌렀는데 띵동 소리가 크게 집안에 울려 퍼지는 것이 제 귀에도 들렸음에도 누구 하나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없고 다 외출했나 싶어서 이거 낭패구나 했죠. 시기를 잘못 맞춰왔다는 생각에 한숨을 쉬다가 저도 모르게 도어벨을 한 번 더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는 멋쩍게 돌아서며 형님한테 전화나 드려볼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너머의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분명히 신발장 쪽에서 누가 기웃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현관문에 손을 뻗어서 똑똑하고 크게 노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크게 외쳤죠.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형님, 어머님, 저 왔어요. 저예요. 거기 혹시 둘째 내냐? 둘째 내가 온 거야? 어머님 목소리네요? 계신 거였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서 저는 지금 빈집인 줄 알고 발길 돌릴까 했었네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과일 좀 사가지고 왔어요. 둘째네 맞구나. 근데 내가 열어주고 싶어도 이거 문을 당최 여는 법을 내가 알질 못하네. 문을 여는 법을 모르신다니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현관 도어락이잖아요. 버튼 하나만 누르시면 되는데. 어머님 거기 동그란 버튼 보이시죠? 그거 누르시면 돼요. 아리송해하면서도 제가 착실하게 대답을 해드렸죠. 그때 제가 왠지 좀 이상하다 싶었던 점이 시어머니 목소리가 전에 없이 기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의 음성보다 기운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잠시 생각에 잠겼었고요. 그 사이 시어머니께서는 도어락의 버튼을 옳게 찾아 누르셨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이 열리질 않으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심히 잡아당겨 보던 저는 잠금 장치가 하나 더 있다는 직감을 받았어요. 아, 어머님, 이거 도어락 밑에 잠금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더 있는 건 맞죠? 어머님 그걸 여시면 돼요. 생긴 게 튼튼하게 생겨먹어가지고 내가 이걸 열 수 있을지 모르겠네. 손에 힘이라곤 지금 하나도 없어. 어머님, 그런 장치는 힘으로 여는 게 아니라 원리로 여는 거라서 상관없어요.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그 가로로 쇠 모양 있는 거면 그걸 세로로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침착하게 방법을 일러드리자 시어머니는 몇 번의 씨름 끝에 잠금 장치를 열어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신발장에 들어서자마자 우선 현관문에 달린 잠금 장치부터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어락 말고 굳이 왜 추가 잠금 장치가 달려있는 것인지 두 눈으로 직접 보니까 희한하더군요. 젊은 사람들이야 딱 보면 구조 파악이 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여는 건가 하셨을 거예요. 그럼 혹시 시어머니께서 여태 혼자 밖으로 못 나오셨던 것일까 하는 생각부터 스쳤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어머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근데 혹시 현관에 저런 게 달려있어서 어머님 나가고 싶을 때 못 나가거나 하는 불상사 있었던 건 아니죠? 아유, 나가면 큰일 나. 나가면 혼나는 거야. 안 나가도 되는데 저런 거 못 열면 뭐 어때? 네?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니 좀 놀랍네요. 좀 아까도 느낀 건데 왠지 어머님 말투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살짝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살도 많이 빠지신 것 같고요. 드시는 건 잘 드시고 계셨어요? 하긴 형님이 워낙 꼼꼼한 분이시니까 잘 챙겨주셨겠죠?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제가 질문 뒤에 작은 목소리로 형님 얘기를 덧붙이자 그때 시어머니께서 한껏 몸을 움츠리셨어요. 그러더니 거실 소파에 앉으셔서 자꾸 고개를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살짝 비틀듯이 움찔거리시더군요.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동이라서 제가 당혹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어디 편찮으세요? 왜 몸을 가만히 못 두세요? 그러고 보니까 옷을 겹겹이 껴입고 계시네요? 추우시면 난방을 켜시지 그러셨어요. 벌써부터 켜는 집들 많아요. 안 돼. 그머니 난방 켜면 큰일 나. 그러면 혼나는 거고. 그거는 내가 있을 수가 없어. 제가 난방 얘기를 꺼내자 시어머니께서는 화들짝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횡설수설하시는 모습에 제 머릿속에서는 어느새 치매라는 두 글자가 스치고 있었어요. 행동이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거리감이 너무나도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듯 쳐다보고 있던 제 시선에 어떤 위화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옷을 겹겹이 입으셨음에도 시어머니의 덩치가 크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서 시어머니의 어깨며 팔 같은 데를 만져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죠. 세상에, 어머님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지금 뼈가 만져질 지경이에요. 어머님 식사는 하고 계신 거 맞아요? 병원에 당장 가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가 나 좀 구해다오. 여기서 네가 나를 좀 데리고 나가줘. 어머님, 그건 무슨 일 있으셨던 거 맞죠? 네, 알겠어요. 일단은 어머님 모시고 제가 나가는 것부터 할게요. 얼른 일어나세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아니야. 나가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나 벌 받아. 나가면 절대로 안 돼. 나 못 나가니까 너만 나가. 네? 갑자기 왜 말씀을 바꾸세요?
어머님, 제가 알고 있던 분이 아니신 것 같아서 저 지금 너무 낯설고 무서워요. 어머님, 우선은 제발 저랑 함께 나가주세요. 병원이든 어디든 이곳부터 나가는 게 어머님께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어요. 저의 간청에도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고개만 가로저으실 뿐이었어요. 제가 힘으로 시어머니를 일으켜드리려고 하자 더욱 완강하게 제게 맞서셨고 제가 강제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갈 순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어머니의 지금 모습은 정상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끝에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불안정한 시어머니의 모습으로 밀어보건대 섣불리 하고 싶은 본론을 꺼냈다가는 왠지 죽도 밥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직감이 저를 스쳤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말씀을 완화하지 못하시고 무작정 속에 든 본론부터 꺼내시는 바람에 상황을 망쳐놓으셨던 것처럼 저도 직구로 날린다면 이를 그르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님한테 당장 뭐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안 드렸어요.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연락도 없이 방문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형님, 제가 어머님 모시고 차 한 잔이나 하러 갈까 했더니 절대 안 나가시겠다고 완강하게 버티시네요. 저 어떡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동서가 지금 우리 집 와 있다고? 어머님을 뵀단 말이야? 네, 형님. 아주 오랜만에 제가 어머님 뵈서 그런 걸까요? 무척 마르신 것 같아요. 형님, 어머님 모시고 제가 병원 가보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동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노인들은 끼니 잘 챙겨도 살이 훅훅 빠지기도 해. 동서가 걱정할 부분 전혀 없어. 병원 운운한 것 자체가 나한텐 모욕으로 느껴져서 기분이 좀 안 좋네. 그리고 미안하지만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 내가 집에 관해서는 완벽주의자 같은 면모가 있는데 내 기준으로는 청소가 덜 된 상태라서 동서가 와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창피하네. 지금 바로 나가줄 거지? CCTV라도 있으면 동서가 바로 나가는지 확인이라도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아쉽네. 동서 양심에 맡길게. 싸늘하고 차가운 형님의 말투가 놀라웠는데요. 일단 사족이 너무 많이 따라오더군요. 제가 시사 교양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럴 경우엔 캥기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 뭔가 말이 따라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했어요. 형님은 그러실 분이 절대 아니긴 했습니다만 어머님의 상태를 보아하니 심각했고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으나 저는 형님의 발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당장 나가서 제품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반려동물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카메라였어요. 현 상황에서는 최고의 CCTV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여전히 밖에 나가는 것이 상상만 해도 두려우시기라도 한 건지 자꾸만 고개로 도리질을 하고 있는 시어머니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혹시라도 제가 다른 사람 훔쳐봤다면 문제가 될까봐 어머님이 지내신다는 어머님 방에만 놓을게요. 이건 어머님께 문제가 생기면 제가 바로 알 수 있는 장치 같은 거예요. 그렇게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는데요. 내부가 너무 단촐해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히 전에 형님을 통해 받아봤던 시어머니의 방 사진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횡한 것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건 사이에 섞여서 카메라 본체가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잘 해놨어요. 정상 상태가 아니신 것 같은 시어머니를 두고 이곳을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안 떨어졌지만 카메라만 믿고서 집을 나섰어요. 에이 설마 내가 지레짐작으로 판단되는 상황에 휩쓸려서 카메라까지 설치하기는 했는데 모든 건 내 기우겠지. 어머님은 그 사이 노화가 빨리 진행되셔서 잠깐씩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마침 아까 그때가 딱 그런 때였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말이 돼. 상식적으로 형님이 어머님께 나쁘게 대하실 분도 아니고 무엇보다 그러실 이유가 없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것이 판도라의 상자 안에 담겨있길 바랐어요. 그럴 확률이 높다고도 생각을 했고요. 저는 다시 친언니 집으로 가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화면엔 이따금씩 시어머니만 보일 뿐이었는데요. 제가 그럼 그렇지 싶어서 집중력을 잃으려던 찰나였습니다. 화면 안으로 형님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형님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 아닌 파리채였습니다. 파리 잡을 때 쓰는 그 파리채가 여름도 아닌데 갑자기 웬 건가 싶어서 제가 어리둥절해 있다가 화면에 보이는 다음 광경을 보고 작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사표라고 보아도 무방했던 형님, 바로 그런 분이 파리채를 시어머니께 휘두르고 있었어요.
파리를 때려잡는 넓은 면적이 시어머니의 볼을 치고 간 순간 저는 심장이 떨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뭘 본 건가 싶어서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형님은 파리채를 휘두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치 교관이라도 된 것 마냥 엄숙하고 근엄한 자세를 취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시어머니께서는 한껏 움츠러든 몸으로 쭈그러져 앉아 계셨고요. 이윽고 시어머니의 숙인 머리 위로 형님이 파리채를 연속으로 휘둘러 대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남편이 제게 안부 카톡을 보내왔고 그걸 보자마자 저는 홀린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어떡해? 내가 지금 엄청난 진실을 알아버린 것 같아. 형님이 아무래도 지금까지 어머님을 막무가내로 대해오신 것 같아. 어쩌면 좋아? 뭐라고? 아니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진정하고 차근차근 설명해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도 용케 자초지종을 옳게 설명했고 남편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윽고 제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당장 KTX 열차를 가장 빠른 시간대 것으로 타고 올라갈 테니까 자기하고 같이 쳐들어가자는 그 말에 저는 안심이 되면서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파리채로 얻어맞으시고 기죽어서 움츠러들어 계셨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자꾸만 제 눈에 아른거렸어요. 저는 남편과 만나서 형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벨은 누르지도 않고 거칠게 문부터 두드렸더니 안에서 당황한 듯한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형님, 저예요. 용건 있어서 찾아온 거니까 빨리 문부터 좀 열어주세요. 동서, 왜 다시 온 거야? 용건은 무슨 용건? 그냥 카톡이나 전화로 하면 안 될까? 어머님이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들어오는 건 조금 곤란할 것 같아. 감기 옮으면 어떡하려고. 황당한 핑계에 제가 헛웃음을 치고 있을 때 옆에서 남편이 갑자기 불끈 쥔 주먹으로 현관문을 세게 때렸어요. 개소리 하지 말고 당장 문이나 여세요. 문짝 다 뜯어버리기 전에.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은 처음 본지라 살짝 압도당했는데 캥기는 것이 너무 많은 입장에서는 제 남편이 얼마나 무서웠겠나요. 형님이 참백해진 안색으로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저와 남편은 당장 시어머니부터 찾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방에 누워 계셨는데 주무시지는 않고 계셨던 터라 바로 눈을 뜨고 저희를 쳐다보셨어요. 너네 왔니? 잠깐 너네가 누구더라? 내 둘째 아들 정택이하고. 내 둘째 며느리로구나. 어머님, 저 오늘 오전에도 뵀잖아요. 저한테 나가고 싶다고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나가요. 진짜 나가요, 어머님. 이번엔 안 나가시겠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조용히 시어머니를 타일러드리는 와중에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몸이 너무 앙상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천천히 일어나 거실 구석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손톱을 뜯고 있던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형수님, 어디 변명거리라도 있으세요? 이런 악마도 울고 갈 짓을 하신 것에 대해 내놓으실 변명이라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 성심성의껏 모신 죄밖에 없어요. 워낙 건강이 오락가락하셔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돌봐드리고 있는데 동서한테 무슨 말을 듣고선 지금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 서운하네요. 형님이 끝내주는 연기력을 선보이고 있을 때 제가 방에서 찾은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와서 남편의 곁에 나란히 서서 그것을 형님에게 내밀어 보여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CCTV 역할을 해준 카메라였습니다. 죄송해요. 다 봤어요, 형님. 들키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다 봐버렸어요. 진실을요. 그런 걸 언제? 설마 오전에 왔을 때?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용의주도하다. 진정으로 용의주도하신 분 입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들으려니 엄청 민망하네요. 그래서 형님, 변명거리는 따로 준비가 안 되셨나 보죠? 저의 차가운 말투, 그것보다도 더 차가운 표정, 그리고 살벌하게 이를 갈고 있는 제 남편의 모습까지 형님은 왠지 금세 전의를 상실하신 듯한 눈빛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손으로 얼굴을 쓸며 연신 헛웃음을 뱉으시더군요. 그래, 내가 어머님 못살게 괴롭혔어. 일부러 동서에게는 안 와도 된다며 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내가 시켜왔었고 내가 정한 규칙 따르시지 않을 때마다 무섭게 훈련에 들어가서 어머님이 의지를 상실하시도록 만들었지. 성질 더럽고 이 험한 노인네면 뭘 해. 기세가 그런들 몸은 약해 빠졌으니
금세 꺾일 수밖에 없는 법이더라. 형님 미치셨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작정하고 어머님 못 살게 괴롭혔다고 시인하시는 거예요.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됐다.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모르게 어머님께 화풀이라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작정하고 그러신 거라고요? 왜? 어머님은 하고 싶으신 막말을 다 쏟아내셔도 되는 거고 나는 내 욕구 따라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였나 봐. 형님이 눈물 고인 눈으로 빈정거리시는데 정말 제가 알던 형님이 맞나 싶어서 참담해졌어요. 남편도 옆에서 기가 막히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군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그래봬도 형제 중에서 가장 효자셨고 이런 사태를 알면 형님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실 분인데 어째서 형님이 위험부담을 잔뜩 안고서 굳이 이런 짓을 저지르셨는가 저로선 이해가 안 돼서 어이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동생이 도착했어요. 남편이 KTX 열차 안에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상황을 다 공유했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올 줄은 몰랐죠. 제가 조금 놀란 눈으로 시동생을 보고 있었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형님을 향해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에요. 형수님, 진작에 저희 엄마한테 형수님이 불만 많이 품고 계셨다는 거 그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비단 본인의 불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몫의 불만도 안고 계신다는 걸 전 알았으니까요. 형수님,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 이렇게 괴롭히신 거 혹시 미니 때문이십니까? 제 귀를 의심했네요. 놀란 게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마찬가지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나 할까요? 민이라고 한다면 그 인물은 바로 시동생이 6년을 사귀고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낸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였죠. 그런데 왜 그 인물을 형님에게 결혼한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했을 때였어요. 형님이 힘없이 웃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며 답하시더군요. 아니라고 한다면 거짓이겠죠. 제 친정, 지금도 별로 내세울 것 없다지만 예전엔 훨씬 더 가난하고 구질하고 못 살았는데 그래서 그로 인해 학교에서 심한 따돌림까지 당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뻔했던 저를 붙들어준 유일한 친구, 제겐 너무나도 고마웠던 존재였죠. 자기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즐겁다고 말했던 그 친구는 자기 여동생을 끔찍이도 아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 수능을 한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네 여동생 내가 어떻게 사나 꼭 지켜봐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저는 제 인생 사느라 급급해서 그 약속 놓치고 살았고 문득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때 설마 제 예비동서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 대목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와 같은 추론을 해낸 게 분명한 남편과 시선을 교환했죠. 충격에 빠져있는 저희 부부 뒤로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다가오셨고 형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채로 말을 이으셨어요. 그래서 운명이겠거니 했었네요. 제 친구 유송이의 동생 유민희. 정말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떠난 것도 모자라서 그 죽음마저 모욕을 당하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변변치 않은 친정에서 시집을 왔기 때문에 자격지심이 늘 있었는데 그럼에도 어머님 온갖 모욕을 다 참고 버티고 인내해왔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민이 억울한 죽음을 비웃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것에 그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폭발하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마침 제가 어머님 모시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결심했어요. 갚아주겠다고. 받았던 모욕 돌려주겠다고. 형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을 때 제 뒤에선 얘기를 들으신 시어머니께서 휘청거리셨고 이내 쓰러지시던 찰나에 남편이 부축을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형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네요. 시동생은 남아서 형님과 대화를 더 하겠다고 했고요.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서로 착잡한 충격에 잠겨 있으나 아무 말도 못 나눴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심신이 쇠약해지신 상태였고 정신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느라 식사를 잘 못하셨던 것으로 드러났어요.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알고 있던 눈빛을 내기 시작하셨어요. 분명 정신이 본래 수준으로 돌아오신 것 같은데 쉽사리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사태를 전해 듣고 귀국하신 아주버님이 나타나자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는 입을 여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제 내 자식들이고 손주들이고 가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살란다. 그러시더니 더 말씀을 잇지 않고 창밖만 보셨죠.
당황한 아주버님께서 채근을 해보셨지만 다시 입을 열지 않으셨고요. 형님과는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고 아주버님께서 그러시길래 저희 부부는 참견을 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시동생에게 그날 그 뒤로 형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물어봤으나 알려주기 싫은 것인지 어쩐 것인지 별말 안 해주더군요. 설마 난 형님하고 그 미니 씨랑 그런 식으로 얽혀서 아는 사이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자기도 몰랐지? 그럼 당연하지. 당사자들이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이런 거 보면 말이라는 게 참 대단하고 무서워. 말하지 않으면 그 어떤 대단한 진실이라도 묻혀버리는 거고 별것 아닌 문제라도 말을 잘못 뱉으면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니까. 아무튼 간에 형이 형수님하고 어떻게 가닥을 낼지 그게 궁금해지네. 남편은 아주버님께서 효자 혹은 애처가 중 하나를 고른 것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표현대로 설명을 하자면 아주버님께서는 전자를 택하셨습니다. 효자가 되셨고 형님과는 이혼을 하셨어요. 형님에겐 단 한 푼도 내어주지 않으셨고요. 시어머니께선 요양시설에 들어가 계셨어요. 단호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셔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저는 용기를 내어 형님한테 연락을 해봤지만 없는 번호라고 뜨더군요. 하지만 애들과는 언젠가 연락을 하고 지내실 테니 저에게 영영 방법이 없는 건 아닐 듯 싶어요. 이상하게 저는 형님에게는 더 많은 얘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저 또한 형님에게만 털어놓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때가 됐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순간은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아주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겠죠?